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중국 짝퉁 홍수 뻥 뚫린 통관 시스템이란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볼까요? 정부 알리 테무 대리인 지정 등 소비자 대책 내놨지만 무슨 얘기냐? 알리, 테무 등등 그러니까 이른바 이커머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뭐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등등 이런 온라인 플랫폼, 이 상품 거래 이 업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중국의 이커머스입니다. 그런데 중국 이커머스니까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쓰겠죠? 쌉니다. 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시켜봤는데 받아보니까 짝퉁이더라, 가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정부가 소비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거 국내법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분할 거예요 라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매일경제의 기사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갔습니다. 세관에선 짝퉁 확인이 어려운 X선 검사만 한다. 결국 무사 통과하는 거 아니겠느냐. 통관 시스템이 뻥 뚫렸다라는 거죠. 국내법 적용해서 엄중하게 이 처분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도 문제는 적발이 돼야 엄중하게 처분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적발 자체가 어려운 시스템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지방발 부동산 한파, 올 건설업체 844곳 폐업입니다. 부동산 한파다라는 얘기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거의 한 2년째 계속 부동산 경기는 좀 침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겁니다. 올 건설업체 844곳 폐업. 올해 얼마 안 됐죠. 이제 3월 중순도 안 됐습니다. 이제 2달 조금 넘었어요. 근데 2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840곳이 넘게 폐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그리고 24년입니다. 일단 3월 13일 기준으로 844곳인데 이거 이 추이라고 하면 올해 4,200곳이 이 폐업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는 올라가고 자재값은 또 올라가고 오르기만 하고 들어오는 돈은 똑같고 폐업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부가 어떤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의대 교수들 내일 집단 사직 초강수 던지나. 네, 내일까지가 바로 이 마지노선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내일 이 사직서를 낼지 안 낼지 사실 만약에 이 정부에서 추가적인 입장이 없다 그러면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할지 여부 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모입니다. 오늘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고 내일 정말 사직서 내도 될까라는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문제는 사직서를 정말 내면 이럴 경우엔 정말 이른바 비상, 응급 상황도 케어할 수 없는 진짜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의사들도 제발 벼랑 끝으로는 가지 마시길 거듭 저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그렇고요. 특히 환자, 보호자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화색이 돌던 국힘 겨박제의 급정색. 네.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율 쭉 오르는 추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겹악제의 급정색. 이종섭, 도태우 파문에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야권, 정보심판론 협공.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지금 같이 협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부담이다.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원맨 리더십이었는데 이것도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미 국무부 의뢰 보고서 AI 인류 멸종 위협될 수도라는 경고가 담겼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의뢰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AI가 인류 멸종 위협이 될 수 있다. 왜? 여기 볼까요? 지금 무기화 이 통제력 상실로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에는 정말 실제 우리 같은 인간에 버금가는 AI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2028년 얼마 안 남았죠.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8년엔 정말 인간 같은 AI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 위험해요. 이거 대책 세워야 됩니다. 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EU, 유럽이죠. AI 규제법 세계 최초 최종 승인. 네, 유럽은 먼저 나섰습니다. 뭘? AI에 대해서 좀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지금 일단 이 EU는 이 규제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볼까요? EU의 AI법은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으로 분류를 해서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네. 이 AI 기술을 나쁜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 얼마나 나빠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이 유럽에서 만든 AI 규제법의 골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나 없나 좀 궁금해지는 지금 상황이네요.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한 장의 사진. 이게 뭐냐? 음주 단속입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인데 음주 단속하네 싶으시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 좀 보면 바닥이 빨개요. 그리고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죠. 여기가 지금 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여기 자체는 서울 마포구야 초등학교 앞인데 어제 서울 시내에 47곳에 대해서 스쿨존에서 이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밖에 안 했는데 3명이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가 걸렸습니다. 2시간 동안 3명, 47곳밖에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 전 지역 전체로 보면 얼마나 많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요즘 확실히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그런데 봄 기운이 완연하다고 낮술도 너무 많이 드시고 술을 많이 안 드셔도 한 잔만 먹어도 운전하면 절대 안 되죠. 네. 음주운전은 무조건 안 된다. 명심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요. 눈길 가는 기사가 있어서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어디가? 의대가? 무슨 얘기냐? 서울대 신입생들이 입학 일주일 만에 119명이 휴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힘들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왜 일주일 만에 휴학을 했느냐. 어디가? 의대가? 의대 가는 거니? 라는 겁니다. 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대 신입생 휴학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29명이 휴학을 한 게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다음이 공과대학, 그다음이 첨단융합학부입니다. 지금 탑 1, 2, 3가 다 이공계죠. 이공계생들이 유독 휴학을 많이 하는 거 의대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에서 1학기부터 입학하자마자 휴학 안 되는데 맞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안 되는데 서울대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서울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을 할 수 있어서 반수를 노리는 학생이 많다라는 겁니다. 요거 서울대에서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참 이렇게 힘든 서울대 가서도 의대 가겠다고 다시 또 이 휴학을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의대 진학 이렇게 특강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도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 커뮤니티 특강에 의대 진학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특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남에 한 단지 지금 3차례에 걸쳐서 강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 강의 괜찮네? 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해요. 주민들 초등학생 자녀와 같이 참석을 했다. 전문가들 상술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오늘 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참 의대 증원에 지금 의사들 다들 지금 사직서 내고 어쩌면 내일 교수들까지도 일제히 다 사직서 내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한켠에선 또 의사 되고 싶어요. 서울대 갔지만 나 의대 가고 싶어요. 라는 사람도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씁쓸하네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악마의 디테일입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죠.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명 행사. 친문 핵심 전해철도 탈락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민주당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도 결국 탈락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도 탈락했다라는 건데 사실 어제 공천 발표에서 주목이 갔던 부분 전해철 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친문 전해철도 경선 탈락, 올드보이 박지원 정동영 본선행. 네. 지금 친문, 이른바 비명이 탈락했다라는 점, 사실 이건 뭐 계속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해서 어제 공천 발표에서 눈길이 간 게 올드보이들의 생환입니다. 박지원, 정동영 다 살아 돌아와서 지금 본선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어제 발표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경기 안산시 갑 양문석 후보가 1등입니다. 전북 전주시 병 정동영 후보가 1등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입니다. 박지원 후보가 1등입니다. 서울 노원구 갑 지역구입니다. 우원식 후보가 1등입니다. 네, 쭉 들어봤는데 전해철이란 얘기는 없죠. 대신 양문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전해철 의원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비명이 탈락했다라는 말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뉴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어제도 전해드렸고요. 그 전날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비명이 탈락했다는 게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홍영표 의원은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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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네, 이게 저희가 3번 붙인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3번으로 올렸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참담합니다도 아니고요.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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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영표 의원도 이제 탈당을 하시면서 본인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참담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번 총선 공천 과정 전반을 평가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이 현역 교체 비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워낙에 현역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위 10%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꼭 전해철 의원의 탈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번 이 공천에 대해서 이 글을 올린 게 아니겠느냐. 본인도 또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전해철 의원이 탈락한 것도 눈길이 갔지만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올드보이가 되고 귀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김철현 의원님, 박지원 의원은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면 5선입니다. 근데 일각에선 5선도 5선인데 뭐 거의 8선급 5선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제 그 박범계 의원이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네. 본인도 조금 내심 기도 안 차고 한편으로 볼 때는 이제 80세 시대가 또 열린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아마 앞으로도 좀 더 한참 이제 정치를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 이번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시스템이다. 시스템 공천이 또는 공천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이제 문제들이 그대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이따 보면 이번에 보면은 이 올드보이들도 귀환을 했지만 그 대장동 변호사들도 또 이번에 많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대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이번에 이 총선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조금 준비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랑 연구를 많이 했다고요? 잠깐 이제 소개드리고 싶은 게 보면은 네. 2000년도에 그 16대 총선 모델이 있거든요. 보면 옛날 집권 여당의 대표로 집권 여당 후보로 대선에 나섰다가 네. 떨어진 경우가 97년도에 이회창 후보 때입니다. 근데 그 이회창 후보가 97년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2002년 대권 플랜을 작동을 하거든요. 대권에 재도전하기 위해서 97년 떨어지고 난 다음에 98년도에 한나라당의 당 대표가 되고요.
그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죠. 네. 그리고 2000년도에 16대 총선에서 대거 주류를 고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영남권 특히 이제 허주 김윤환으로 대표되는 구민정계가 주류였는데 그걸 이제 그때 교체를 하면서 친위창계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친문 중심의 주류를 이번에 친명계로 확실하게 바꾸면서 본인의 당권도 확고해야 하고 이제 2027년도 대권에 나가는 그 전체적인 플랜을 짠 것 같거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 구민정계의 수장이었던 김윤환 의원이 나가서 민국당이라는 걸 창당을 하는데 네. 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도 호남 출신의 이낙연 총리도 나가서 바로 또 이제 창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네. 그때는 그런 분들이 구주류를 내보낸 대신에 네. 그때 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그때 처음 입당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때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발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신인들이 나오면서 어떤 새 신의 그런 그때 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장동 변호사 그리고 또 이제 뭐 올드보이들이 그 빈자리를 다 채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질적인 공천 혁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짝퉁 혁신에 가깝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2002년도 대선에 출마했던 유해창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지금 말씀이 이재명 대표를 보니까 뭔가 친명 세력으로 당을 확실하게 세력을 좀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거 16대 때 이회창 당시 총재 때 모습을 좀 보는 것 같다. 근데 이회창 총재 결말은 대선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붙이셨어요. 네. 일단 친명계가 어쩌거나 대거 들어오고 비명은 좀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중에 나왔죠. 대장동 변호사도 또 대거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올드보이들은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압니다. 아, 박지원, 아, 정동영 알죠. 근데 이름을 들어도 모르겠는데 근데 살았다고 공천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대장동 공천 대박 변호사 5명 총선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 대장동 변호사들 5명이 다 총선 공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지금 제목에 공천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여기 좀 볼까요? 민주당 총선 결과 발표 이재명 수행비서도 본선 티켓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여기서 지금 변호사 5명이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야? 궁금하죠. 얼굴 좀 같이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가 된 건 사실 이건태 후보예요. 이건태 후보. 이건태 후보의 경우에는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를 맡았었죠. 근데 어제 발표된 이건태 후보까지 합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총 5명이더라라는 겁니다. 김기표 후보는 네, 김기표 후보도 지금 이 당선이 됐고요. 그 공천을 받았고요. 김기태 후보의 경우에는 김용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아, 박균택 양분아. 여긴 뭐 이미 저희가 약간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 지금 사실 얼굴 보고 이름 봐도 누구지 잘은 모르겠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5명이 공천을 받았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건 사실 중앙에서 잘 모르는데 그럼 텃밭에서 진지게 몇 년 동안 그 밭을 갈아온 그런 분들인 겁니까? 글쎄요, 뭐 다 각각의 네. 또 다른 또 사정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5분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에서 준비한 부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어서 경선을 통과해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고 나서 봤더니 공통점으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 5분들이 모두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공천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좀 큰 논리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또 변호 관련된 뭐 대장동 사건이나 관련된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금천에서 또 경선에서 탈락한 바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너무 지나치게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맡은 분들이 공천이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인 것이고 각각 개별적으로 그분들의 강점이 있었다는 점들 그리고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경선에 당선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대장동 변호사라서 공천을 받았다기보다는 공천을 다 받을 만한 이 자격과 능력이 돼서 그래서 공천을 줬고 공천이 된 사람들을 모아보니 공통점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지 이게 역으로 변호사라서 대장동 변호를 해서 공천을 받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경선을 통해서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스템에 의해서 한 건데 왜?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현역 불패 비명 횡사 만든 시스템 공천 악마의 디테일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여야를 다 지금 같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야 다 이번에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당 현역 불패, 야당은 비명 횡사. 이게 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데 그럼 이 시스템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글쎄요, 이게 어쨌든 당에서는 이 공천을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원 당규상이나 아니면 시행 세칙을 통해서라도 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죠. 근데 이 시스템이 그럼 완전 무결하냐 또 그렇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다 무조건 다 좋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당의 시스템은 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네. 함께 늘 가져가야 되는데 아마 이번처럼 국민의힘이든 또 더불어민주당이든 이렇게 당에서는 정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공천을 했다고 하지만 사천 논란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된다. 아마 이번 공천 과정이 끝나고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네. 양당 공이 이런 공천 과정들에 대한 보수 작업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짧게 하나 여쭤보면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이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잘 짜여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좀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좀 민심과 당의 생각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네.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의 교체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소위 친명, 비명 프레임 속에서만 놓고 보면 네. 이 과정이 매우 불공정했다라고 느끼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느낌전 느낌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인 공천 과정들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구했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노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경선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체적인 문제보다도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보단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보완점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공천 시스템의 이 시스템 공천 이거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만은 또 아니죠. 김윤영 대변인님. 네. 한동훈 위원장도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 공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그것도 악마의 디테일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교체 비율이 낮아서 저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역 교체 비율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분들이 주장하는 게 현역 교체 비율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게 뭐 맞긴 맞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유독 비명들에게만 가혹하게 교체 비율이 높고 공천률이 엄하게 세팅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현역들한테 유리한 구도였던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같은 경우는 기존 조직이라든지 인지도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역에게 인위적인 물갈이를 하지 않고 사천을 안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물갈이를 안 한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역들이 유리한 룰 상황에서 발생했다 보니까 교체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준욱 대변인 말씀대로 공천 룰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치 신인들이 조금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충분히 수기하고 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머리를 함께 모은다고 하면 뉴스입니다. 저희가 또 기사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볼까요?